안녕하세요. 그날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서연이라고 합니다. 올해 32살이고 결혼한 지는 5년째입니다. 남편 민준이와는 대학 동아리에서 만났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책을 좋아하는 저와 글쓰기를 좋아하던 민준이는 천생연분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의 삶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특히 명절이 다가올 때면 제 가슴 속에는 무거운 돌덩이가 자리 잡곤 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몰랐습니다. 시댁이라는 곳이 이렇게 숨막히는 공간이 될 줄은요.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시선, 시누이의 비꼬는 말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못 본 척하는 남편까지. 올해 추석도 어김없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다시 그 익숙한 지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석은 달랐습니다. 제가 우연히 발견한 그 도서관 때문에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보, 거의 다 왔어. 남편의 목소리에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익숙한 시골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황금빛 들판 사이로 난 좁은 길을 따라 차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짧게 대답하고 다시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손에 든 휴대폰 화면에는 시어머니가 아침 일찍부터 보낸 카톡 메시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연희야, 올 때 대추하고 밤 좀 사와라. 제사상에 올릴 거니까. 아, 그리고 과일도 좀 싱싱한 걸로. 지난번에 내가 사온 건 별로였어. 나물 준비하기 힘드니까 나물도 사와. 알았지?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어제 퇴근 후 새벽까지 준비한 음식들이 뒷좌석에 가득했지만 시어머니에게는 언제나 부족했습니다. 여보, 힘들어? 민준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핸들을 잡고 있었고 눈은 전방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답하는 게 더 편했습니다. 어차피 남편에게 털어놔봤자 엄마가 원래 그래 혹은 명절인데 이해해줘라는 말만 돌아올 테니까요. 차가 시댁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2층짜리 기와집이 보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더니 시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60대 중반의 시어머니는 언제나처럼 단정한 한복 차림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차에서 내리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래, 왔어? 늦었네. 벌써 4시야. 저녁 준비는 언제 하려고? 인사에 대한 답은 없었습니다. 시계는 정확히 오후 3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회사 일이 좀 늦게 끝나서. 항상 핑계만 대네. 명절에 회사가 무슨 일이 그리 많아?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저는 속으로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최대한 미소를 지으려 애썼습니다. 어머니, 제가 준비해온 음식들 먼저 내릴게요. 뒷좌석 문을 열고 음식이 담긴 통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잡채, 전, 갈비찜. 어젯밤 4시간 동안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었습니다. 언니 왔어? 집안에서 시누이 지혜가 나왔습니다. 30살의 시누이는 제가 시집 온 후로도 계속 시댁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요. 응, 지혜야. 잘 지냈어? 그럭저럭. 근데 언니 그 옷 새로 산 거야? 명절에 시댁 오는데 새 옷까지 사입고 와? 저는 입고 있던 평범한 니트를 내려다봤습니다. 작년에 세일할 때 산 3만 원짜리였습니다. 아, 이거? 작년에 산 건데. 맞아, 지혜야. 요새 명절에 시댁 오는 며느리가 새 옷을 사 입어. 그 돈으로 시댁에 뭐라도 사오는 게 도리지.
시어머니가 거들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명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5년 동안 배웠습니다. 어머니, 제가 짐 옮길게요. 민준이가 뒤늦게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정쩡한 위치에 서 있는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내가 좀 도와줘. 연희가 또 쓸데없는 것만 잔뜩 쌓았잖아. 쓸데없는 것이라니.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음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명절 특집 예능 프로그램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희야, 설거지는 다 했어? 제사상 준비도 해야 하는데. 부엌 싱크대에는 점심 식사 후에 그릇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며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하늘은 참 맑았습니다. 저 하늘처럼 제 마음도 맑아질 수 있을까요? 내일까지만 참자. 모레면 집에 갈 수 있어. 스스로를 다독이며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지옥. 이곳은 분명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방 창문 너머로 뭔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을 뒤편 야산 쪽에서 이상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분명 저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낡은 창고 하나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빛은 제게 뭔가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이리 와. 너를 기다리고 있어. 환청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상한 것까지 보이는 거라고요. 연희야, 설거지는 언제 끝나?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지금 끝났습니다. 황급히 대답하고 마지막 그릇을 헹궜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계속해서 그 빛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빛의 정체를 확인하러 갈 것이라는 걸 아직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것도요. 시계는 밤 11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부엌의 형광등 불빛 아래 저는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프라이팬에서는 지글지글 기름 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호박전, 동그랑땡, 생선전. 끝없이 이어지는 전 부치기였습니다. 연희야, 파전은 아직이야?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TV에서는 명절 특집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편하게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며 과일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지금 부치고 있습니다. 대답하며 식은땀을 닦았습니다. 이미 3시간째 서서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렸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언니, 생선전 너무 태운 거 아니야? 우리 엄마 생선전은 약간 바삭하게 부쳐야 한다고 했잖아. 시누이 지혜가 부엌으로 들어와 제가 접시에 담아둔 생선전을 집어들었습니다. 아, 미안해. 다시 부칠게. 에이, 됐어. 먹을 만은 한데 그냥 우리 엄마 입맛은 아니네. 지혜는 그 생선전을 입에 넣고는 다시 거실로 나갔습니다. 저는 프라이팬을 내려다봤습니다. 새로 부치고 있던 생선전은 이미 가장자리가 검게 타고 있었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집중해, 연희야.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스스로를 다독이며 탄 부분을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라마에 웃긴 장면이 나왔나 봅니다. 남편 민준이의 웃음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민준이는 저녁 먹고 나서 단 한 번도 부엌에 오지 않았습니다.
피곤하니까 좀 쉬어라는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거실 소파에 누워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나도 피곤한데. 마음속으로 외쳤지만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을 다 붙이고 나니 자정이 넘어 있었습니다. 이제 나물을 무쳐야 했습니다. 싱크대 옆에는 시금치, 도라지, 고사리, 콩나물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모두 손질해서 데치고 양념해서 무쳐야 했습니다. 연희야, 나물 무칠 때 참기름 아끼지 마. 알았지? 지난번에는 너무 적게 넣어서 맛이 없었어. 언제 오셨는지 시어머니가 부엌 문가에 서 계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해. 제사상 차려야 하니까. 늦게까지 하느라 힘들겠지만 명절이잖아. 며느리가 희생해야지. 희생. 그 단어가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대답을 듣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거실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도마 위에 시금치를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나만 희생해야 하지?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금치를 데치고 찬물에 헹구고 물기를 짜고 양념을 넣어 무쳤습니다. 기계적으로 똑같은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도라지, 고사리, 콩나물. 끝없이 이어지는 작업이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서야 모든 나물 무치기가 끝났습니다.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보. 작은 목소리로 남편을 불러봤습니다. 하지만 거실에서는 TV 소리만 들렸습니다. 남편은 이미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가족인가? 결혼 5년 만에 처음으로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가족이라면 서로 돕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이곳에서 저는 그냥 일하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라는 이름의 가정부였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새벽 1시 47분. 엄마에게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전화하면 엄마가 놀라실 겁니다. 대신 카톡을 열었습니다. 친구들의 명절 사진들이 타임라인에 가득했습니다. 행복한 가족 모임, 맛있는 음식들, 웃는 얼굴들. 왜 내 명절은 이렇게 다를까?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낡은 형광등이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아직도 안 자? 시누이 지혜가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 부엌을 들여다봤습니다. 응. 이제 정리하고 자려고. 언니도 참 고생 많다. 근데 우리 엄마가 원래 꼼꼼하잖아. 그냥 맞춰주는 수밖에. 며느리니까. 며느리니까. 또 그 말이었습니다. 그래, 알아. 걱정 마. 지혜는 하품을 하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가스레인지를 닫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모든 걸 끝내고 나니 새벽 2시 30분이었습니다. 방으로 향했습니다. 민준이는 이미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도 눈조차 뜨지 않았습니다. 여보. 작게 불러봤습니다. 다 했어? 그럼 불 끄고 자. 그게 전부였습니다. 고생했어도 괜찮아? 도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가족이 아니야. 명확한 깨달음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착취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억압하고 효도라는 이름으로 저를 희생시키는 것. 이건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왜 여기 있는 걸까요?
왜 매년 명절마다 이곳으로 와서 이렇게 고통받는 걸까요? 사랑, 의무, 체면?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야산 쪽에서 또다시 그 이상한 빛이 보였습니다. 낮에 봤던 그 빛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선명했습니다. 마치 저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 아침, 시간이 나면 가봐야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저는 부엌에 있을 거라는 걸. 제 사상을 준비하고 음식을 데우고 설거지를 하면서 하루를 보낼 거라는 걸. 그리고 그 빛은 그냥 환상일 거라는 걸.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이 깰까봐 숨도 죽이며 울었습니다. 부엌의 전쟁터에서 진 패배자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내일 저녁 제 운명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것을요. 추석 당일 아침 6시. 알람보다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아니, 제대로 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조용히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제 사상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냉장고에서 어젯밤 준비한 음식들을 꺼내 하나씩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전, 나물, 탕. 상차림 순서를 머릿속으로 되뇌며 움직였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제 사상은 8시까지 다 차려야 해. 알지? 네, 알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거실로 가셨습니다. 혼자서 묵묵히 일했습니다. 음식을 데우고 그릇에 담고 상에 올렸습니다. 과일을 깎고 술잔을 준비하고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7시 50분. 마침내 제 사상이 완성되었습니다. 어머니, 다 준비됐습니다. 그래? 어디 보자. 시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시누이 지혜도 따라왔습니다. 남편 민준이는 아직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상을 천천히 둘러보셨습니다.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입을 여셨습니다. 생선 위치가 바뀌었네. 동쪽에 놓아야 한다고 몇 번을 말했어?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했습니다. 얼른 생선 접시를 옮겼습니다. 과일 썰기도 좀 그렇고, 배는 저렇게 두껍게 써는 게 아니야. 네. 전도 좀 식었네. 따뜻하게 데워야 하는 거 모르나? 지금 다시 데우겠습니다. 전을 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제사가 끝난 건 9시 30분이었습니다. 자, 이제 음복하자. 연희야, 그릇 가져와. 네. 제사 음식을 나눠 담아드렸습니다. 가족들은 거실에 둘러앉아 음복을 했습니다. 저는 다시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도 좀 먹어야 하는데. 민준이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아, 그래. 그럼 빨리 설거지 끝내고 와. 설거지를 끝낸 뒤 거실로 갔을 때 음식은 거의 다 먹어치워진 상태였습니다. 언니 목도 남겨뒀어. 여기. 지혜가 작은 접시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전 2개와 나물 조금이 전부였습니다. 고마워. 그걸 먹고 다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점심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오후 내내 부엌에 있었습니다. 점심, 간식, 저녁. 끝없는 식사 준비와 설거지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마지막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오셨습니다. 연희야. 네, 어머니. 오늘 하루 봤는데 말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며느리 노릇이 그게 다냐? 그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생선 위치도 틀리고 음식도 제대로 못 데우고 설거지하는 것도 느리고 5년이나 됐으면 이제 좀 익숙해질 만도 한데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결혼하면 시댁일을 배우는 게 당연한 거야. 근데 넌 매년 똑같더라. 발전이 없어. 내가 하는 일이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매번 그런 표정을 짓고 다녀.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 하는 일이야. 너만 특별한 줄 아나? 목구멍이 막혔습니다. 뭔가 말을 해야 하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버릇이 없어. 시어른 모시는 게 얼마나 당연한 건데. 그때였습니다. 뭔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안에서 팽팽하게 버티고 있던 무언가가 툭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왜? 며느리 노릇이 그게 다냐고 물으셨죠? 그렇다니까. 저는 조용히 손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묶여있던 앞치마 끈을 풀었습니다. 그럼 이제 며느리 노릇 그만하겠습니다. 앞치마를 싱크대 옆에 놓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5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는 늘 부족했죠. 제 목소리는 놀랍게도 차분했습니다. 며느리 노릇이 뭡니까? 새벽까지 일하고 감사 인사. 한마디 못 듣고 잘못한 것만 지적받는 게 며느리 노릇입니까? 지금 감히 누구한테? 저도 사람입니다.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혜와 민준이가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모양이었습니다. 연희야, 무슨 일이야? 민준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뭐가? 무슨 소리야? 5년 동안 당신은 단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준 적이 없어요. 저 혼자 싸웠어요. 저 혼자 참았어요. 연희야, 지금 엄마 앞에서 어머니 앞이어서 더 말하는 거예요. 저는 다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이 집의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되겠습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는 관계가 아닙니다. 집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힌 듯 저를 노려봤습니다. 지혜는 문가에서 눈만 껌벅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봤습니다. 연희야, 진정해. 일단 진정하고. 저는 짐을 싸러 방으로 향했습니다. 여보, 어디가? 집에 가요. 지금? 명절인데? 명절이라서 더 가야죠. 가방에 옷가지를 집어넣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제대로 챙겨온 것도 없었으니까요. 거실로 나왔습니다. 세 사람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연희야, 너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다시는 이 집 문턱도 못 넘어. 네, 알겠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연희야. 민준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도 선택하세요. 어머니 편에 설 건지 아내 편에 설 건지. 그게 무슨. 5년 동안 당신은 한 번도 제 편이 아니었어요. 이제 저도 지쳤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을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이상하게도 뜨거웠습니다. 뒤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는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역시 쓸쓸하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마당을 나와 골목길로 향했습니다.
어디로 갈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걷고 싶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봤습니다. 저 멀리 야산 쪽에서 빛나고 있는 그 빛을. 이번에는 더 강렬했습니다. 마치 저를 기다렸다는 듯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가보자.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서 그 신비로운 빛을 향해 제 인생의 전환점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빛을 따라 야산까지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막상 도착했을 때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낡은 창고 하나뿐이었습니다. 빛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역시 환상이었나. 허탈한 마음으로 마을 입구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습니다. 밤늦은 시간이라 버스도 없었습니다. 그곳 벤치에 앉아 밤을 지새웠습니다. 추웠습니다. 하지만 시댁에 있을 때보다는 편안했습니다. 새벽 첫 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집 문을 열었을 때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5년 동안 살던 집인데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대로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항상 출근하고 퇴근하고 집안일하고 잠들기 바빴으니까요. 이 집을, 제 삶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고요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38통의 부재 중 전화가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책상으로 갔습니다. 서랍에서 오래전에 받아두었던 이혼 서류 양식을 꺼냈습니다. 친구가 농담처럼 혹시 모르니까 하나 프린트해둬라며 준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웃으며 받았었는데 이제 그게 현실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천천히 빈칸을 채워나갔습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혼 사유, 성격 차이 및 시댁과의 갈등. 펜을 쥔 손이 떨렸지만 글씨는 또박또박 써 내려갔습니다. 다 작성하고 나니 오전 10시였습니다.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여보, 어디야? 어젯밤에 연락도 안 되고. 집에 있어요. 지? 서울? 언제 갔어? 새벽에 왔어요.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희야, 미안해. 어제 엄마가 좀 심했어. 내가 나중에 잘 얘기해 볼게. 필요 없어요. 뭐? 당신이 어머니한테 뭐라고 하든 이미 늦었어요. 무슨 소리야? 부부가 한두 번 싸우나. 이런 걸로 뭘. 여보.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이혼하고 싶어요.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 이혼 서류 작성해뒀어요. 오늘 중으로 집에 들러서 확인하세요. 연희야,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하룻밤 사이에 무슨. 5년이에요. 하룻밤이 아니라. 연희야. 5년 동안 참았어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안 되겠어요. 그래도 이혼까지는.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내가 달라질게. 엄마한테도 내가. 당신은 안 변해요. 잘라 말했습니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더 이상 당신이 변하기를 기다리지 않을 거예요. 연희야, 제발. 서류에 사인하고 법원에 제출할게요. 협의 이혼으로 하고 싶어요. 재산은 반반 나누면 돼요. 복잡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연희야. 오늘 저녁까지 와서 사인하세요. 안 오시면 제가 혼자 진행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거실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이번엔 도망이 아니라 선택이에요.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제 선택이에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뭔가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5년 동안 제 목을 조여왔던 보이지 않는 줄이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숨이 쉬어졌습니다. 제대로 된 숨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동네 카페로 걸어가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단풍이 들기 시작한 가로수, 산책하는 사람들, 강아지를 데리고 나온 부부, 자전거를 타는 아이. 언제나 보던 풍경이었지만 오늘은 달라 보였습니다. 더 선명했습니다. 더 생생했습니다. 아, 나 살아있구나.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5년 동안 저는 살아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버티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천천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쓰고 따뜻하고 향기로웠습니다. 이렇게 여유롭게 커피를 마셔본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급하게 먹고 급하게 출근하고 급하게 살았습니다.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차단했습니다. 신우이 번호도 차단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후 4시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 앞에 민준이가 서 있었습니다. 왔어요? 응.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들어가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준이는 소파에 앉았고 저는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서류 여기 있어요. 식탁 위에 이혼 서류를 놓았습니다. 민준이는 그것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정말 이래야겠어? 네. 다시 생각해 볼 수는 없어. 우리 상담도 받아보고. 필요 없어요. 연희야. 5년이면 충분했어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민준이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 편을 들어줬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래도 사인하세요. 그게 저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예요. 민준이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서명란에 이름을 썼습니다. 연희야, 정말 미안해. 저도요. 좋은 사람 만나세요. 너도. 민준이가 일어났습니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칫했습니다. 행복해. 당신도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식탁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이혼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서명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끝났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해방된 느낌이었습니다. 새 장에서 나온 새처럼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저건. 서둘러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아파트 건너편 작은 공원 너머로 이상한 빛이 보였습니다. 시댁에서 봤던 그 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더 강렬했습니다. 날 부르고 있어. 이상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외투를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빛을 따라 걸었습니다. 공원을 지나 좁은 골목을 지나 낡은 주택가를 지나. 그리고 저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골목 끝 담쟁이 덩굴로 뒤덮인 오래된 건물. 입구 위에는 빛바랜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영혼의 도서관. 빛은 그 안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문을 밀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가장 놀라운 모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몇 개월 후 다음 해 설날 시댁 오후. 김순자 여사는 부엌에 서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싱크대에는 설거지할 그릇들이 쌓여 있었고 가스레인지 위에는 타다 만전이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물 좀. 거실에서 딸 지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냉장고 열어서 내가 가져가 마셔. 에이, 귀찮아. 갖다 줘. 순자 여사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반찬도 음식도 없었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냉장고가 음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연희가 정성껏 만들어 온 잡채, 전, 나물, 갈비찜. 문득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며느리 노릇이 그게 다냐? 자신이 내뱉었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석양이 보였습니다. 작년 이맘때 이 시간이면 연희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들 민준이가 소파에 멍하니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보는 것처럼 보일 뿐 실제로는 아무것도 보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민준아, 저녁은 뭐 먹을까? 배달시켜요. 배달로 먹는 거냐? 그럼 어떡해요? 엄마가 해줄 거예요? 내가 장가를 다시 가든지. 됐어요. 민준이는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자 여사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6개월 사이에 많이 수척해졌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자리 잡았고 입가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잘못한 것도 있잖아. 엄마. 민준이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엄마 잘못이 아니라는 말은 안 할게요. 다 우리 잘못이에요. 엄마도 저도. 하지만 연희가 떠나고 나서야 알았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민준이는 텅 빈 부엌을 바라봤습니다. 집에 가면 아무도 없어요. 밥도 없고 반찬도 없고 따뜻한 말 한마디도 없어요. 장가를 다시 가면 누가 저랑 결혼하겠어요? 40 가까운 나이에 이혼남에 엄마한테 못 이기는 마마보이를. 쓴 웃음이 나왔습니다. 순자 여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연희한테 미안하지 않아요? 그야 미안하지. 하지만 며느리라는 게 원래. 그래요. 원래 그렇다고 생각했죠. 근데 그게 틀렸어요. 민준이는 일어났습니다. 저 나가볼게요. 친구 만나기로 했어요. 밥은? 밖에서 먹을게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순자 여사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TV에서는 명절 특집 예능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가족들의 모습이 화면에 비쳤습니다. 우리도 저랬었는데. 아니, 저런 적이 있었던가? 연희가 있을 때도 이렇게 행복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항상 부엌에 있었고 가족들은 거실에서 편하게 쉬었으니까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타다 만전을 버리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에 손을 담그는 순간 작년 추석날이 떠올랐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연희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순자 여사는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연희야.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민주는 집으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이미 10번도 넘게 쓰다가 찢어버린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끝까지 써야 할 것 같았습니다. 연희에게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연희야.
잘 지내고 있어? 나는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어. 오늘 설이야. 작년 이맘때가 자꾸 생각나더라. 내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음식 준비하고 전 부치고 나물 무치던 모습. 그때는 당연한 줄 알았어. 명절이니까 며느리니까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어. 근데 내가 떠나고 나서야 알았어.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얼마나 외로운 일이었는지. 올해는 엄마가 전을 부치려고 하셨어. 근데 30분 만에 포기하시더라. 힘들다고. 5년 동안 너는 그 일을 혼자 했잖아. 밤새도록. 미안해, 연희야. 내가 내 편을 들어줬어야 했는데. 엄마한테 말했어야 했는데. 너를 보호했어야 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이혼 서류에 사인할 때도 너를 붙잡지 못했어. 겁쟁이였어. 지금도 겁쟁이야. 너는 지금 잘 살고 있니? 행복하니? 가끔 내 소식을 친구들에게 들어.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더라. 책방인가? 도서관인가? 잘 됐다. 너는 항상 책을 좋아했으니까. 나는 아직도 우리 집에 살고 있어. 근데 집이 집 같지가 않아. 내가 없으니까 그냥 빈 공간일 뿐이야. 돌아와 달라는 말은 안 할게.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 그냥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언젠가 아주 먼 훗날이라도 날 용서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 미안해, 연희야. 정말 미안해. 민준. 편지를 다 쓰고 봉투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보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연희의 새 주소도 모르고 보낸다 해도 받아줄지 모르니까요. 그냥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행복해, 연희야.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같은 시각 영원의 도서관. 저는 도서관 2층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이 옆에 놓여 있었고 은은한 조명이 책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신비로운 곳이었습니다. 6개월 전 처음 이곳에 들어왔을 때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도서관 안은 끝없이 이어지는 책장들과 아늑한 공간들로 가득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세상과 단절된 듯한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는 도서관지기를 만났습니다. 백발의 할머니였는데 처음 보는 순간부터 묘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잘 왔어요, 아가씨. 우리 도서관은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한 곳이랍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천천히 쉬어가세요. 책을 읽고 차를 마시고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그렇게 저는 이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며칠만 있다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편안했습니다. 누구도 저를 판단하지 않았고 누구도 저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도서관지기 할머니는 제게 방 하나를 내주셨고 저는 자연스럽게 도서관 일을 돕게 되었습니다. 책을 정리하고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조용히 차를 나눠드리는 일. 소박했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저는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사랑에 관한 책, 자유에 관한 책, 용기에 관한 책들. 그 책들을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착각하고 살았다는 것을요. 사랑은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은 억압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은 복종이 아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도서관 정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설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노트를 꺼내 천천히 글을 썼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사랑은 복종이 아니라 존중에서 시작된다는 걸. 가족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걸.
행복은 참는 게 아니라 누리는 거라는 걸. 5년 동안 저는 사랑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랑은 서로를 존중할 때, 서로를 이해할 때,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닙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그냥 저 서연이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곳 영혼의 도서관에서 저는 비로소 저 자신을 만났습니다. 상처 입은 나를 위로하고 지친 나를 쉬게 하고 잃어버린 나를 되찾았습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유, 이 평화가 좋습니다. 언젠가 누군가를 다시 사랑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겁니다. 나를 잃지 않는 사랑, 나를 존중하는 사랑, 함께 성장하는 사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사랑이 오지 않는다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미 충분히 행복하니까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도서관지기 할머니가 계단을 올라오셨습니다. 연희 씨, 차 한잔 하실래요? 네, 좋아요. 함께 1층 휴게실로 내려갔습니다. 따뜻한 허브티를 마시며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많이 나아 보이는구나. 네,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나갈 준비가 됐니? 아직. 조금 더 있고 싶어요. 괜찮을까요? 할머니는 따뜻하게 웃으셨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준비될 때까지 천천히 있거라. 이곳은 널 위한 곳이니까. 감사합니다, 할머니. 그리고 연희야. 네. 넌 정말 용감한 아이란다. 잘 견뎠어.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6개월 동안 참았던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제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을요. 진짜 제 인생이. 영혼의 도서관 입구에 새겨진 글귀가 눈에 보입니다. 사랑은 복종이 아니라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는 용기 있는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그날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